밤 11시 47분. 김장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글자가 그의 심장을 조였다. 받기도 전에 알 수 있었다. 또 그 목소리일 것이다. 수야 언제 올 끼고. 과연 그랬다. 78세 김복순의 목소리는 망망대해에서 구조선을 기다리는 조난자 같았다. 장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아내 은경이 깨면 안 되니까. 엄마, 내일 갈게요.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그래, 정말 올 끼고. 네, 진짜 갈게요. 거짓말이었다. 장수도 알았고, 복순도 알았다. 하지만 둘 다 그 거짓말이 필요했다. 복순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장수에게는 오늘의 면죄부가. 전화를 끊은 후 장수는 베란다 난간에 기댔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다. 요양병원비 월 180만 원, 음식점 적자 월 2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월 80만 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올 여유 따위는 없었다. 여보, 누구 전화야? 침실에서 은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수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라고 말하면 또 그 표정을 지을 것이다. 짜증과 피로가 뒤섞인 미묘한 표정.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걸린 전화. 또 거짓말이었다. 장수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었는지 생각해봤다. 어머니께는 내일 간다고 거짓말하고 아내에게는 엄마 전화가 아니다고 거짓말한다. 핸드폰 통화 기록을 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 엄마로부터 온 전화가 20번이 넘었다. 받은 건 겨우 5번. 장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때마다 복수는 혼자서 8인실 침대에 앉아 기다렸을 것이다. 문득 어렸을 적 복순이 해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고려시대에는 나이든 부모를 산에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다는 옛날 이야기. 그때는 무서운 옛날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질까? 요양병원. 그곳이 바로 장수가 만든 현대판 고려장터였다. 1967년 봄 25살의 김복수는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 시어머니도 동네 안악들도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다. 하지만 행복은 15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1982년 겨울 40살의 복수는 남편의 임종을 지켰다. 간경화 말기.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였다. 미안해. 애들 잘 키워줘. 그날 이후 복수는 한 번도 검은색이 아닌 옷을 입지 않았다. 정숙함이 그의 무기였고 자존심이었으며 생존 방식이었다. 새 아들을 키우는 일은 전쟁 같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손톱 밑은 늘때가 끼어 있었지만 복수는 매일 밤 손을 박박 씻었다. 더러우면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깨끗해야 해. 아들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첫째 장남은 서울로 가서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막내 장수만이 같은 동네에 남아 작은 음식점을 차렸다. 복순에게는 장수가 전부였다. 80세가 되던 해, 복순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잦아졌다. 가족회의가 열렸다. 결론은 요양병원이었다. 입원 전날 밤 복수는 옷장을 정리했다. 평생 모아온 옷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검정 치마 2벌과 흰 블라우스 2벌만 골랐다. 요양병원에 가도 정숙해야 해. 그게 죽은 여보에 대한 예의야.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8인실은 지옥 같았다. 치매 걸린 할머니의 밤새 우는 소리, 대소변을 못 가리는 할아버지들. 첫날 밤 복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그래도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78년을 지켜온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장수의 음식점 복순이네 손칼국수는 망해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손님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다. 여보, 이제 정말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냐? 은경은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중학교 교사인 그녀의 월급 350만 원이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 요양병원비까지 내야 한다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 경기가 나아지면. 언제까지?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은경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장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형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장수야, 미안하지만 우리는 당분간 엄마 병원비 못 보태겠다. 첫째 형은 해외 근무로 바빴고 둘째 형은 부인이 유방암 수술을 받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결국 모든 부담이 장수에게 떨어졌다. 가족회의가 열렸다. 은경과 두 아이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빠,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오세요? 고등학생 딸 지연이 물었다. 장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가 아직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서 더 치료받으셔야 해. 언제까지요? 장수는 은경을 쳐다봤다. 은경은 고개를 돌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장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다. 복순이었다. 수야, 여기 너무 무서워. 옆에 할머니가 자꾸 소리 지르고.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언제 좋아져? 장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복순의 병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요양병원은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버티는 곳이라는 것을. 전화를 끊은 후 장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문득 어릴 때 복순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늙으면 산에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단다. 그때는 감동적인 효자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나는 그 효성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했구나. 새마을 요양병원 3층 8인실. 복순의 침대는 창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복도의 소음이 가장 많이 들리는 자리였다. 복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 오전 7시 요양보호사 김순자가 큰 소리로 환자들을 깨웠다.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환자들은 좀비처럼 일어났다. 치매에 걸린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에 보내달라고 울부짖었고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이 할아버지는 침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복순만이 스스로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곱게 빗었다. 김복순 할머니, 왜 그렇게 꾸미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요양보호사 김순자는 가끔 복순을 비웃었다.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후 3시 면회 시간이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반찬통을 들고 꽃다발을 들고 복수는 창밖만 바라봤다. 오늘도 장수는 오지 않을 것이다. 복순이 엄마 아들이 안 와? 옆 침대에 최할머니가 물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쁘겠지. 음식점 한다고 하니까. 사실 장수는 지난달에 딱 한 번 왔었다. 10분 동안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다. 그때 복수는 장수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야,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엄마.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 저녁 7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복수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환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음식은 맛이 없었다. 집에서 만들어 먹던 김치찌개가 그리웠다. 밤 9시 소등 시간이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박할머니가 또 울기 시작했다. 엄마야, 엄마야, 집에 보내줘. 복순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다. 장수의 번호를 눌렀다. 수야, 언제 올 끼고. 똑같은 질문이었다. 매일 밤에 똑같은 질문. 하지만 복순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2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복순의 다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온 것이다.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더니 근력이 조금 회복되었다. 복순이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담당 의사가 말했다. 복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선생님, 그럼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복순은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장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야,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갈 수도 있다고 하시네. 진짜요? 정말이요, 엄마. 3주 후 임시 퇴원이 결정되었다. 장수가 직접 차를 가지고 왔다. 엄마, 집에 가요. 복수는 울 뻔했다. 장순의 집은 여전했다. 좁은 거실, 작은 부엌. 하지만 복순에게는 천국 같았다. 은경이 미역국을 끓여줬다. 짠맛이 적당하고 따뜻하고 집 냄새가 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녀 지연이 옆에 앉아서 물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이제 집에 왔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행복은 하루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그날 밤 복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다. 평소보다 낮은 침대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아야. 119가 왔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고관절 골절이었다. 수술해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수술 후 복수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왔다. 똑같은 8인실, 똑같은 침대, 똑같은 냄새.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절망적이었다. 한 번 맛본 희망이 더 크게 무너진 것이다. 할머니, 또 왔네요? 김순자가 비꼬듯 말했다.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복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하느님, 왜 저에게 희망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세요?
고관절 수술 후 복순의 삶은 더욱 제한적이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장수의 전화 횟수가 줄어든 것이었다. 수야 언제 올 끼고 매번 똑같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 요즘 가게가 너무 바빠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복수는 알았다. 장수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장수도 한계였다. 요양병원비는 매달 180만 원씩 나가고 음식점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은경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당신이 직접 모시고 살아봐요. 24시간 돌봐봐요.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아이들 앞에서도 언성을 높였다. 고등학생 딸 지연이 어느 날 말했다. 아빠, 엄마, 할머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차라리 할머니 안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장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포기하라고 말하다니. 은경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당신 형들은 뭐 해요? 왜 우리만 떠맡아야 해요? 은경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장순의 가족이 희생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장수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장수는 점점 요양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 남짓. 복수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 어느 날 밤 복수는 옆 침대의 최할머니가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봤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임종을 지켰다. 복수는 생각했다. 나는 누가 임종을 지켜줄까? 장수가 올까? 그날 밤 복수는 장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야, 엄마 혼자 죽기 싫어.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네, 진짜 갈게요.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복수는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2023년 가을, 복수는 폐렴에 걸렸다. 요양병원의 열악한 환경과 고령의 나이가 겹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 보호자분 연락이 닿지 않네요. 간호사가 중얼거렸다. 장수는 그때 서울에 있었다. 형들을 만나서 어머니 문제를 의논하러 간 것이었다. 장수야, 우리도 이제 한계다. 형들의 차가운 반응에 장수는 절망했다. 복순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장수는 급히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복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 어려워했다. 수야 왔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복수는 장수의 손을 꼭 잡았다. 놀랍도록 차가웠다. 수야,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하세요? 너희들 힘들게 했지. 장수는 울음이 터졌다. 어머니가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때 은경이 들어왔다. 아이들도 함께였다. 복수는 며느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은경아, 고생했어. 은경은 복순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원망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졌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복수는 손자 손녀들을 바라봤다. 지연아, 민수야, 할머니가 사랑한다. 할머니, 나으셔야 해요.
응, 할머니가 천국에서 너희들 지켜볼게. 그날 밤 9시 30분, 복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장수에게 한 것이었다. 수야, 고맙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장수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다. 엄마, 제가 불효자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 장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복순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있었다. 장수가 오늘 왔다. 10분 있다가 갔지만 그래도 기뻤다. 내일도 올까? 장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장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엄마 아들이어서. 장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다. 복순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장수는 58세가 되었다. 음식점을 정리하고 작은 치킨집을 새로 시작했다. 그럭저럭 생활은 안정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장수는 손자 우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5살 우진이가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단다. 왜 하늘에 가셨어요? 장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가 잘 돌봐드리지 못해서. 그 순간 어릴 적 복순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옛날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단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산에 버리는 거야. 그런데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몰래 집으로 데려왔단다. 어릴 때는 그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장수는 차를 몰고 복순의 묘소로 갔다. 우진이를 차에 재우고 혼자서 묘비 앞에 섰다. 엄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엄마, 제가 고려장을 했네요. 요양병원이 제가 만든 산이었고, 저는 엄마를 그 산에 버린 불효자였어요. 장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의 전화였다. 아빠, 어디 계세요? 곧 갈게. 아빠, 괜찮으세요? 장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야, 아빠가 나이 들면 아빠를 버리지 마라. 아빠, 당연하죠. 제가 아빠를 모실 거예요. 그 말에 장수는 또 울었다. 복순도 그런 약속을 들었을 것이다. 묘소를 떠나며 장수는 중얼거렸다. 엄마, 제가 효성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진이는, 민수는 달라질 거예요. 차 안에서 잠든 우진이를 보며 장수는 다짐했다. 이 아이가 자신 같은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현실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들은 나와 다를까? 아니면 결국 같을까? 장수는 룸미러로 우진이를 바라봤다. 천진무구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에서 장수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읽었다. 복순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갔다. 수야, 언제 올 끼고. 그 목소리는 이제 장수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후회와 그리움으로, 사랑과 죄책감으로. 현대판 고려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 이 이야기는 그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이야기다.